혹시 당신이나 아니면 당신의 부모님이 새벽 3시에 눈을 번쩍 뜨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신 적이 있나요? 아,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네. 사실 불면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네, 엄청 흔한 오해 중 하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말 그대로 시간을 인지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어떤 물리적인 고장 상태라면 어떨까요? 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찾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수면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기록한 노인 불면증 극복하기에 관한 연구 및 임상 노트입니다. 네, 아주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죠.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면에 대한 흔한 오해를 과학적 사실로 바로잡고요. 왜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수면제와 멜라토닌 같은 화학적 보조제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도구를 청취자님의 일상에 딱 쥐어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고 새벽에 자꾸 깨는 현상 있잖아요. 이건 결코 게으름이나 심리적 낙약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 심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네, 철저하게 뇌의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마모되는 과정이거든요. 자료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꽤 놀라운데요. 60대가 되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생체 시계의 크기가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뇌에 있는 생체 시계의 그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절반으로 깎여 나간다는 건가요? 네네, 실제로 세포수가 줄어들면서 쪼그라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건 배터리 잔량 센서가 고장났는데 화면 밝기 자동 조절 기능마저 망가진 오래된 스마트폰과 같군요. 젊을 때는 밤새워 놀고 나면 기절하듯 잤는데 나이 들면 낮에 막 혹사시켜도 잠이 안 오는 게 뇌가 피로를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게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인데요. 우리가 깨어 활동하는 동안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일종의 피로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피로물질 같은 거군요. 네, 이 찌꺼기가 수용체라는 스위치에 딱 달라붙어야 뇌가 피곤하다, 이제 셧다운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수용체의 개수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피로물질은 쌓여 있는데 그걸 감지할 센서가 없는 거죠. 몸은 죽을 만큼 피곤한데 뇌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그 스마트폰 비유에서 조도 센서랑 카메라 렌즈까지 뿌옇게 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렌즈요?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생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계산해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흔하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각막도 탁해지고요. 네, 이로 인해서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깥은 쨍쨍한 내낮인데도 뇌는 들어오는 빛이 적으니까 하루 종일 어스름한 초저녁인가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면 초저녁 8시나 9시쯤에 막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시잖아요. 그러다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면 나 안 잤다 하시면서 정작 밤에는 뜬 눈으로 새우시고요. 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게 단순히 식곤증이 아니라 뇌가 빛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수면 타이밍 자체가 앞으로 훅 당겨져 버린 물리적인 고장이었네요.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이 생체 시계의 전진 때문인 거군요. 맞습니다. 생체 시계가 고장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도 흔들리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지는데 이 체온 떨어지는 시점이 저녁 8시경으로 전진해버리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완전히 꼬여버린 거네요. 네, 하드웨어가 망가지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정상일 수가 없죠.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요, 수면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변화입니다. 아, 멜라토닌? 이거 수면 유도제로 많이들 아시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뇌 송과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요. 이 멜라토닌 분비량은 청소년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70세가 되면 젊은 시절의 4분의 1, 즉 25% 이하 수준으로 완전 바닥을 칩니다. 와, 25%요?
호르몬이 그렇게 떨어지면 뇌 입장에서는 완전 텅 빈 연료통 가지고 어떻게든 잠이라는 시동을 걸려고 막 덜덜거리는 셈이네요.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게다가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을 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면서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면이 진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몸을 수리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년에 잠을 못 잔다는 건 밤마다 가동되어야 할 전신 회복 시스템과 면역 방어선이 완전히 뚫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와, 근데 제가 이 임상 노트에서 멜라토닌 생성 과정을 읽다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밤에 그냥 마법처럼 뿅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불면증 극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낮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아하, 햇빛을 받아야 세로토닌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낮 동안 뇌에 차곡차곡 저축해둔 이 세로토닌이 비로소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결국 밤에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려면 낮에 햇빛을 받아서 세로토닌을 미리 막 저축해둬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이라는 건 침대에 누웠을 때가 아니라 이미 정오의 햇빛에서 결정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낮에는 해바라기처럼 밖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호텔처럼 어두운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호텔처럼 어둡게요? 블루라이트 차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낮에는 적극적으로 빛을 쫓아 세로토닌을 모으고 밤에는 호르몬 변환 스위치가 켜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한밤중에 스마트폰 푸른빛을 보는 건 뇌에 대고 지금 대낮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르몬 공장을 바로 멈춰버리는 짓이군요. 근데 만약에요. 이미 송과체 자체가 너무 노화돼서 낮에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멜라토닌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어르신들은 어떡하죠? 부족한 걸 외부에서 알약으로 채워야 하나요? 바로 그럴 때 멜라토닌 보조제를 고려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보조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해외 직구로 구하는 젤리나 영양제 형태가 속방형이고요. 국내에서 의사 처방에 필요한 약이 서방형입니다. 직구 속방형이랑 처방 서방형이요. 성분은 같은데 작용 방식이 다른 건가요? 네, 속방형은 먹자마자 위에서 팍 녹아서 농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대신 3, 4시간이면 약효가 끝나요. 반면에 서방형은 특수 코팅이 돼서 장을 통과하는 내내 천천히 7, 8시간 동안 일정하게 멜라토닌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직구 속방형은 출발선에서 총을 쏴주는 스타터 역할이고 병원 처방 서방형은 마라톤 내내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네요. 자신의 수면 문제가 잠들기 힘든 인면인지 아니면 중간에 깨는 통잠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도구를 써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원래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작용이 있나요? 네, 저체온증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자가면역 질환자나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은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을 활성화시키니까요. 네, 게다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복용자는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무작정 막 먹으면 안 되겠네요. 만약 청취자님이 멜라토닌을 시도해 볼 생각이라면 무작정 5mg 이상 고용량을 먹을 게 아니라 1에서 2mg 저용량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생체 리듬이 잡힌다는 실전 팁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현장에서는 이걸로도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극심한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결국 가장 무거운 무기, 수면제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벤조디아제핀이나 졸피뎀 같은 약들이죠. 드디어 올 게 왔군요. 그 향정신성 의약품들 말이죠. 네, 수면제는 뇌에 부드럽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중추신경계를 강제로 억눌러서 뇌를 꺼버리는 사실상 마취에 가까운 방식이거든요. 마취요? 와, 듣기만 해도 뇌 기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성, 의존성은 물론이고 장기 복용하면 인지기능 감퇴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졸피뎀 같은 약은 막 몽유병 부작용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잠결에 운전대 잡고 막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약 먹고 스마트폰 보거나 활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먹자마자 바로 불 끄고 누워야 뇌가 오작동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무서운 부작용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의사들은 수면제를 처방하는 거죠? 차라리 안 먹고 버티는 게 뇌 건강에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저자가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수면제는 안경과 같다는 겁니다. 안경이요? 눈 나쁠 때 쓰는 그 안경이요? 네, 안경 쓴다고 시력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앞이 보여야 일상을 살죠. 수면제도 불면증의 근본 치료제는 아니지만 잠을 못 자서 혈압 오르고 우울증 오는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임시 도구인 겁니다. 아, 임시로 착용해서 일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일단 고통에서 벗어난 뒤에 낮에 햇빛 보고 훈련을 병행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끊을 때는 절대 한 번에 끊지 말고 뇌를 속이면서 4분의 1 조각씩 미세하게 줄여가는 점진적 감량, 즉 테이퍼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 갑자기 끊으면 뇌가 눈치채고 반동불면증이 오니까요. 안경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미스터리 하나 풀어보죠. 새벽 3시에 저주입니다.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3,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의 90분 수면 주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얕은 잠과 렘 수면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아, 꿈을 꾸거나 얕게 자는 구간이요? 네, 뇌가 이미 반쯤 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나거나 노년층에 흔한 전립선 비대증 같은 작은 요인만 있어도 뇌가 화들짝 깨어버립니다. 얕은 잠 상태라서 훅 깨버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눈 떠서 시계 보고 아, 내일 출근 어떡하지? 망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의 패닉 버튼을 꾹 누르는 거나 다름없군요. 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계를 보면 교감신경이 폭발하거든요. 심장 뛰고 완전 각성 상태가 되죠. 그래서 새벽에 깨면 시계 확인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그냥 침대에서 눈 꽉 감고 억지로 버텨야 하나요? 아니요, 15분 지나도 잠 안 오면 과감히 침실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걸 자극조절법이라고 하는데요. 아,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요. 네, 침대에서 고통받으면 뇌가 침대를 전쟁터로 인식하거든요. 거실 나와서 어두운 조명 아래서 명상하다가 진짜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야 합니다. 아, 침대랑 수면의 연결고리를 다시 묶는 거군요. 임상노트에 보니까 이럴 때 478 호흡법도 좋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강제로 휴식 모드로 해킹하는 기술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거죠. 내뱉는 걸 2배로 길게 하면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4초, 7초, 8초. 교감신경을 호흡으로 덮어버리는 해킹이라 이거 진짜 유용하네요. 자, 결국 최고의 수면제는 낮에는 해바라기처럼 빛을 보고 활동하며 밤에는 호텔처럼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원문 자료의 핵심 요약이 딱 들어맞습니다. 맞습니다. 생체 리듬은 수동기기라서 우리가 매일 태엽을 감아줘야 하거든요. 네,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화로 인한 뇌의 수면 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떤 부분이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루 종일 창백한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 앉아있고 한밤중에도 블루라이트 뿜어내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면서 현대사회라는 이름의 조기 노인 불면증을 자발적으로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 밤 당신의 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실 건가요? 당신의 꿀 같은 통잠을 응원하며 오늘의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